만약 진화의 신비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바로 그 문장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진화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 진화의 진정한 배후가 되는 이기적 유전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의 진화라는 복잡한 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도킨스는 이 책에서 유전자가 생명의 중심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기존의 생물학적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유전자가 생명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궁극적 단위임을 설명합니다. 책의 첫 부분에서 도킨스는 진화의 기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진화는 자연 선택에 의해 작용하며 그 과정의 근본에는 유전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도킨스는 유기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 기계로 제시합니다. 즉, 우리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자신을 복제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유기체가 아니라 유전자가 진화의 주인공임을 강조합니다. 유전자는 생명체의 내부 정보의 코드이자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킨스는 유전자를 비유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그 자체로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실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유전적 변형, 돌연변이, 유전자 풀의 변화를 설명하며 이런 메커니즘이 자연 선택과 상호작용하여 진화를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도킨스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기적 유전자가 생물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생물학적 연구들을 인용하며 동물들의 다양한 행동이 사실은 유전자의 생존 전략의 결과임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일부 새끼 동물들이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를 들어 이는 자신과 관련된 다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타적일 수 있지만 사실상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책 후반부에서 도킨스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문화도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발전시켰는지를 설명하며 이것이 결국은 유전자 수준에서의 진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론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유전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인간은 여전히 환경과 교육,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유전자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인간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론에 대한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의 주장은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생물학 및 철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수많은 독자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과학적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도킨스는 유전자가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진화의 미묘하고도 방대한 메커니즘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론은 생명 이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며 유전자라는 기본 단위가 자연 세계의 복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더 깊은 탐구와 작은 디테일들이 생물학과 철학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을 기대하게 됩니다. 리처드 도킨스.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다윈 이후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과학의 경이로움을 세상에 알린 선구자로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논쟁을 즐기는 도발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가로 떠오를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이 그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명한 과학자 폴 너스가 도킨스에게 상을 주면서 한 말인데요.
도킨스는 과학이 세상의 경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장엄한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신념이 그를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식인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그가 논쟁적인 인물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도킨스는 무엇보다도 혁명적인 생물학자였다는 사실을요. 그의 과학적 업적을 빼놓고는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책,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1976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진화 생물학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고 도킨스는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여기서 그는 진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입니다. 사실 W.D. 해밀턴 같은 생물학자들이 먼저 제시한 아이디어인데 도킨스가 이걸 대중적으로 알린 거죠. 간단히 말해 진화의 주인공은 우리 같은 개체나 종이 아니라 바로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스스로를 복제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이용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생각이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집단 선택설이라고 해서 개체가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종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벌이 침을 쏘고 자기는 죽으면서 벌집을 지키는 행동 같은 거요. 근데 도킨스는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설명된다는 거죠. 1벌의 희생은 결국 자기 유전자를 똑같이 나눠 가진 여왕벌과 자매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자기 유전자 복사곤을 더 많이 퍼뜨리는 데 유리하다는 아주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이타적인 행동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유전자에 이기심이 있다. 와, 이거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근데 도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서 이 아이디어를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단어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바로 밈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 웃긴 짤 같은 거랑은 시작이 좀 달라요.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유전자처럼 스스로를 복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문화적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밈이 복제되는 방식 간단합니다. 누군가 귀에 맴도는 노래를 만들거나 재밌는 유행어를 만들거나 새로운 패션을 선보여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퍼뜨리죠. 이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다른 거랑 합쳐지기도 하면서 마치 유전자가 진화하듯이 문화도 진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문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거죠. 이 아이디어의 파급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과학사학자 제임스 글릭이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밈이라는 개념이 도킨스의 과학적 업적인 이기적 유전자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발명품이라고요. 실제로 생물학계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었죠. 자, 이제부터는 도킨스의 커리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종교에 대한 그의 아주 날카로운, 가차없는 비판이죠. 2006년에 나온 이 책, 만들어진 신. 이 책 한 권으로 그는 그냥 무신론 운동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신무신론의 네 기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히친스, 샘 해리스, 데니얼 데닛, 그리고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스죠. 이들은 종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도킨스는 자기 믿음을 설명하려고 재밌는 척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 존재 확률 스펙트럼이라는 건데요. 1은 신은 100% 있다, 7은 신은 100%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몇 점일까요? 바로 6.9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7, 즉 100%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사실상 신은 없다고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아니, 그럼 왜 7이 아닐까요? 왜 0.1%는 남겨두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그는 아주 재치 있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원 바닥에 요정이 없다고 100% 증명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요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죠. 신의 존재도 자기한테는 딱 그 정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가 종교를 비판하는 핵심 논리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역사를 보세요.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종교는 증거 없이 믿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도킨스는 이게 지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앙이야말로 세상의 거대한 악 중 하나라는 강한 표현까지 쓴 거죠. 그는 신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도 그냥 믿음의 영역에 둘 게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 가설처럼 다루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 간섭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이른바 중첩되지 않는 교도권이라는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자, 혁명적인 과학자에서 문화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또 가장 논쟁적인 비평가까지 정말 그의 유산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이 수많은 상들이 증명해주죠. 영국 왕립학회 회원인 건 기본이고 과학을 대중에게 알린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과학계와 지성계에서 그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를 둘러싼 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소설가 이언 맥큐언처럼 과학 글쓰기에 황금기를 열었다고 극찬을 하죠. 진화론을 아주 맹렬하게 지켜내는 모습 때문에 다윈의 로트와일러라는 별명까지 얻었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정말 날선 비판이 쏟아집니다. 왕립 천문학자 마틴 리스는 그의 주장이 편협하고 민망하다고 했고 힉스 입자를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피터 힉스마저 그의 접근법이 마치 근본주의자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2021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그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예전에 받았던 올해의 인본주의자 상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타협 없는 태도가 때로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리처드 도킨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시대를 바꾼 위대한 과학자? 대중과 과학의 다리가 되어준 뛰어난 소통가? 아니면 그저 불필요한 논쟁을 즐기는 선동가? 아마 정답은 이 모든 것의 복합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겠죠.